그 전세를 보는 관점인데 전세는 사실은 제도가 아니에요. 네. 현상이에요. 지방에 대부분 PF가 몰려 있어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을 좀 다르게 하겠다는. 이번에 그 박상우 국토부 장관 그 전세는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좀 당위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전세의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이게 전세가 점점 더 없어져야 된다. 전세 제도라는 게 조금 더 뭐랄까 정책적이라 방향성 차원에서 전세의 부작용이 커지는 걸 좀 방지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지 뭐 지금 전세가 이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런 그 전세를 보는 관점인데 전세는 사실은 제도가 아니에요. 네. 현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의 관습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상을 만든 이유가 저는 이제 어디에서 찾냐면 서울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잖아요. 네. 1970년대, 80년도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는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대부분 월세를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이제 전세가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전세가 임차인하고 임대인한테 다 좋은 방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한테는 어쨌든 목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죠. 근데 임차인한테도 왜 도움이 됐냐면 당시에는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대표님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사업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또 개인갈 대출도 많고 뭐 이렇게 보증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 받아서 열심히 전축하면 갑자기 친구가 옆에 와서 야 광수야 내가 요즘 사업하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은행에 예금을 적금 깨서 줘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망해버리네? 그래서 돈을 지키는 방법이 갑자기 은행이 망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근데 전세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꿔줄 수도 없는 거고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이 전세 제도가 일종의 현상이 돼버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전세는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제도면 없앨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없애는데 오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다 그냥 습관처럼 난 전세 낼 거야. 그리고 전세가 가장 안전해. 그렇죠. 이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전세 제도가 만약에 확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면은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키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죠. 갭 투자가 스톱되죠. 없으니까. 투기가 아예. 네. 자, 근데 전세 제도가 없다. 그럼 이제 월세 제도가 이제 보편화될 텐데 우리가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 보면 월세가 참 높고 월급 받으면 상당 부분은 그 월급 그 렌트비로 집 렌트비로 나가고 하니까 이게 과연 월세장 이게 더 서민들을 위해서는 전세 제도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전세 제도에 있어서 집값은 오르는데 또 전세 제도가 있어서 임대료는 싸요. 그래서 과연 우리 서민들한테 계속 낮은 임대료를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러면서 또 집값은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교정이 필요한 거죠. 이제 누가 이 과정을 교정할 거냐? 저는 공공주택이 많아질수록 이런 문제점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월세 시장을 어쨌든 육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적당한 월세, 그렇죠? 뉴욕 같은 데도 함부로 못 올리게 하고 뭐 이런저런 제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쵸. 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집을 사도 적정한 어떤 투자 수익을 얻는 게 고정화된다면 굳이 집을 사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안정된 수입을 원하는 사람만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을 투자하는데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임대 수익을 받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가격이 올라야 돼요. 시세 차익. 그러면 가격이 오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임차인들을 잘 해줘야 돼요. 임차인들이 갑자기 나가버린다고 하면 내 임대 수익이 줄어드니까, 월세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캐피탈 게인이 목적이니까, 네. 즉 자산 가격에 상승해야 내가 차익을 보는 구조니까, 그러려면 임차인들이 빨리 바꾸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도 올려달라고 그러고 계속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면 상대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세 사기가 한참 많은 우리 청년들 힘들게 했죠. 지금도 뭐 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 원인이 이제 전세 대출, 하여튼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 이런 것들을 지목을 했는데 이 문제점 정확히 뭡니까? 저는 이런 참 어려워요. 이 관계가 서로 상관관계가. 그렇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빌라에서 그런 일들이 네. 많았는데, 그러니까 빌라를 이제 짓거나 이제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를 놓는 거죠. 근데 이게 2억 원인데 전세를 막 엄청 높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뭐 1억 원 대출을 받을 때 정부에서 보증해 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하고 전세를 그냥 주고, 왜냐면 내가 보증해 주니까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임대인이 즉 집주인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벌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든지 아니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야 이 상황이 유지가 되는데 그게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보증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또 그 전세 보증금을 올려준 분들이 이제 피해를 네. 일종의 입은 건데, 저는 이제는 전세가 일종의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이 전세제도 이거를 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월세 상승이라는 요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건데, 어려워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나요? 이 뭔가 양쪽을 이렇게 좀 캄다운 시킬 수 있는. 이게 뾰족한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늘려나가면 이제 완충 지역이 생기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임대 시장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게 너무 사적, 민간으로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은 돈 벌려고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부동산이라는 공적인, 그리고 주거권이라는 공적인 생각을 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충하게 되면 임대시장이 이제 안정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전세금을 받아서 일종의 유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문제가 전혀 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자들은 살리면서 전세 보증금을 무리하게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집값의 70%나 80%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그걸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네. 일종의 에스코로 계좌라고 그래서 그 너무 과중한 전세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은 은행에 예치해 놓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정부에서 하는 어떤 임대주택이 됐든 아니면 분양주택이 됐든 이 공급이 좀 확 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7월 달에 44,000 가구가 전국에서 분양 예정이다. 서울에서만 이 몇 개예요? 서울에서만도 한 2만 가구가 넘는다는, 23,400 가구가 수도권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죠. 과거하고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뭐 단기적인 대책으로 보면 지금 임차 수요가 과도하게 아파트로만 몰리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전세 사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주택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이런 쪽에 뭐랄까 뭐 공급이라든가 기존의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의 좀 안정성을 확보하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파트만 치면 공급이 감소하면서 다시 이런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일어날 수는 있죠. 네. 네. 지금 3기 신도시 이렇게 집값이 막 오를 때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뭔가 로드맵이 빨리 결정이 되면 뭐 다른 것들 다 토지 보상이 다 끝난 거니까 될 텐데 왜 안 하냐라는 그 좀 불만 섞인 의견들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속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 토지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할 수 있고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재건축하고는 다르게 일종의 대지에서 그냥 부시지 않고 올리는 거니까 빠른 속도로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이 집값이 오르니까 이 다시 뭐 전세 제도가 뭐 걸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 또 월세 제도가 걸리는 거고 이 집값만 안정되면 다 이게 문제가 없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동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르면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이게 우리 상식과 현상이 참 불일치한 게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봐도 참 글쎄 이 사람의 심리 아니면 탐욕이라는 거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 어쨌든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집은 노후화돼 가고 있고 누가 이 비싼 값에 계속 사줄 사람이 있는가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다 보면은 오를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 오르거든요. 그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라고 비교해 보면 좋은데 우리가 한국의 주식 시장 코스피를 얘기할 때 인구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인구가 감소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웃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그래서 이 시장을 안정시키고 조금 더 그런 변동성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에서 오는 수익률을.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주거나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안정될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주택자가 자기가 보유한 집에 뭐 한 3년 동안 시세 차익이 한 실제로 매매가 일어나서 7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도요. 양도세가 1억 원이 안 내요. 그러니까 가장 세금이 낮아요. 뭐 근로소득세 이거 비교해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 다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게 투자의 미덕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부동산에서 얻는 이런 소득을 기대 수익률을 낮추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화가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뭐죠? 월세와 관련된 이 이슈,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면 혹은 확 축소가 된다면 생길 수 있는 이 월세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게 하여튼 앞으로 좀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제도적 보호 장치 같은 게 좀 있나요? 이 제한을 한다든가. 근데 정부가 뭔가 규제를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규제는 아까 이제 미국의 뉴욕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제 급등하면 월세 상한 캐나다 지역 뭐 밴쿠버 이런 데는 있거든요. 그래서 연에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일부 그런 게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연에 3%에서 5% 아니면 물가 상승률 이상 올리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겁니다. 예. 그게 저는 장기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그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게 정부 주도입니까? 아니면 민간 주도로? 정부 주도예요. 정부 주도. 이게 민간 사업자에서는 별로 재미없는 사업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민간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계속 올리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겠죠. 네. 아, 참 어렵네요. 자, 이 부동산 시장 다시 이제 막 뜨거운 불장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아까 그 전까지 거래는 뭐 지금 서울 최대치 거래가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파트에 앞으로 이 정책이 나온 이후의 모습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흐름을 보시죠.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면 이게 지난해 말에 계속 조금 쿨다운 됐다가 좀 안정됐다가 올해 2월, 3월에 이제 폭증하잖아요. 이때 이제 오세훈 시장의 토어제, 이제 해제 때문에 폭증하는데
그 다음에 안정됐다가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면서 지금 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번 정책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3천 건 미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좀 더 이제 안정세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래가 안 되다가 가격이 다시 이제 조정 보이고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 변화, 특히 거래량의 변화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저금리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추경이라든가 또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돈이 풀려진다는 것은 결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자산 시장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화된 자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드리면 한국의 건설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팩트니까 얘기 드릴게요. 제가 다녔던 GS건설은요. 네. 15년 전에 주가가 18만 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요즘 많이 올라서 했다고 하지만 2만 원 초반. 아, 많이 빠졌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보다 돈의 양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건설주는 폭락했을까요? 그게 투자 자산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용하는 가치는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죠. 근데 이게 투자화되는 순간 아무리 돈의 양이 많아져도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마치 뭐 당연히 돈의 양이 많아지고 인플레이션 되면 가격이 오를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투자로 생각하면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를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건설사 얘기를 하시니까 부동산 PF 상황이 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여러 가지 그 금융위가 대출 규제 완화하고 뭐 이런저런 정책들 결국은 그 부동산 PF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유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번 정부의 의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PF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들에 대한 대응 이걸로도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본질적으로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가 오른다고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시장에서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리해서 접근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정부 대책도 보면은 대책,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 정책이나 추경에 보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지방에 대부분 PF가 몰려 있어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을 좀 다르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부동산 PF가 이제 리스크가 좀 해소될 수 있는 건데 급격하게 해소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 이제 매입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분양해서 다시 환매하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나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부동산은 또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확 내려간 사용 가치만 있을 때는 누군가 또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사실 뭐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특히 지방분권 시대 얘기하면서 주요 공공기관들을 뭐 저 지방으로 내보내자. 해수부. 뭐 HMM도 뭐 본사 뭐 부산으로 네. 가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아까 얘기하셨던 그 지방 경제의 가장 악성 부분이 또 그 미분양 문제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것도 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지금 뭐 기대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정부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미분양 아파트도 좀 해소되고 그리고 일부 지역일 수 있겠지만 뭐 기업이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이전다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점차적으로 저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지만 뭐냐면 부동산은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가격이 계속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 많이 빠진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뭐 반등도 전 기대하고 있고 지방에 오히려 부동산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방도 중소도시가 있고 우리 그 광역시 단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는 계속 소멸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축소나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어쨌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분산해서 보는 거다. 인구가 모여서 사는 게 사실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서도 그런 소도시가 뭔가 경쟁력을 좀 갖추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광수 대표 모시고 이번 정부의 정책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과거에 없던 엄청난 정책들 그리고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집값 상승 이것을 얼마나 안정화시키는지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이광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